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주장하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경력을 갖다가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다는 거, 요걸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토마스 베버는 이제 히틀러에 대한 평가에서 히틀러가 연대의 전령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916년 히틀러는 부상을 당해서 후송됩니다. 그래서 1918년에 가스 중독으로 인해서 파제발크 병원, 즉 베를린 이제 북서쪽에 있는 거기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히틀러는 이제 2급 철십자 훈장도 받고 1급 철십자 훈장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근무했던 연대 전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호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본부에서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 전령이라고 하는 거는 최전선에서 싸우는 소총수보다 안전했었고 편안한 임무였다.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철십자 훈장을 갖다 이렇게 받을 때 히틀러에게 철십자 훈장을 줬던 본부 장교들은 잘 아는 병사들에게 훈장을 나누어 줬다라는 거죠. 특별히 히틀러가 용감해서 훈장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베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마르크가 쓴 니츠 노이에스 임베스턴, 즉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 진영과 독일 진영이 전쟁을 하다 양쪽이 거의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연대 전령이 이제 연대 본부에서 연대 전령들한테 거기 상황을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황을 보고해야 될 무전병, 연락병들이 다 죽기 때문에 정말 전선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누구도 소위 말해가지고 전령을 갖다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조용했다. 이거는 이제 양쪽 병사들이 서로 전쟁에다 다 죽었다라는 걸 이게 레마르크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2번의 철십자 훈장을 받은 것은 우리가 용감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훈장을 받아야 될 병사들은 거의 다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병사들한테 훈장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히틀러가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토마스 베이버가 주장하는 사실입니다. 폴커 올리히는 모든 자료를 샅샅이 조사한 결과 히틀러는 특별히 용감하지도 않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일만 맡았던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살아 있어서 전선을 지킨 병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히틀러는 최소한 하급 장교까지는 이렇게 진급을 했을 겁니다. 이게. 근데 히틀러는 살아남았고 이제 2번의 후송 생활을 하죠. 그래서 1916년, 1917년에 리스트 연대 부관을 지냈던 프리츠 비더만은 히틀러에게 히틀러는 지도자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막스 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이제 나치당 출판사 대표를 맡는데 이 사람은 히틀러가 일부러 하급 간부로 진급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간부가 다른 계급보다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더 위험한 자리로 승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진술 중에서 어느 게 옳은지 오늘날도 여전히 진위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이 정확하게 출처도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어떤 뜬금없는 소문들이 이제 많이 그 당시는 퍼져 있었는데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뭐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다른 병사들의 어떤 경험담을 갖다가 마치 본인의 경험인 거냐 이렇게 상황을 미화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말한 그 주장의 진위를 갖다가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히틀러가 한때 혁명적 사회주의에 몸담고 있었고, 그 혁명적 사회주의자로부터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극우파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무솔리니도 초기에는 사회주의였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극으로 이렇게 변신하고, 우리는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도 처음에는 공산주의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주 극으로 전향을 합니다. 근데 히틀러도 이렇게 혁명적 사회주의자에서 반유대주의 극우파로 전향했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9년 5월 베를린 사회민주당 정부는 군대를 통해서 뮌헨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무참히 진압해 버립니다. 바이에른은 이 진압 이후 우파 정부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19년 바이에른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었다는 거, 그 다음에 1919년 그 1월에 베를린에서 로자 룩셈부르크하고 리프크네이트가 공산주의 혁명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베를린 주정부는 군대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군대에 남으려고 했었지만 소비에트 공화국을 지지한 최근의 활동이 이제 밝혀지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좌파를 지지한 동료 병사들을 갖다 밀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 자신이 이렇게 고발했던, 밀고 했던 좌파를 지지한 동료 병사들 속에 히틀러가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도 어느 정도는 좌파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막스 하마는 제대하기 전에 히틀러가 신문을 받았다고 2차 대전 후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히틀러가 자발적으로 밀고를 했는지 아니면 수사관이 히틀러의 약점을 이용해서 히틀러에게 밀고하도록 강요했는지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지만, 여하튼 히틀러는 자기가 혁명적 사회주의에 몸담고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은폐하기 위해서 동료 병사들을 갖다가 이제 밀고 했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은 이제 여러 가지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육군, 해군, 공군을 다 합쳐서 10만 명만 유지해라, 이렇게 이제 행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원래는 군대에서 남아가지고 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었지만 독일의 전 병력이 육해공을 다 합쳐서 10만만 유지하라고 하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히틀러는 할 수 없이 군대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칼 마이어 데이가 이끄는 반혁명 선전 부대에서 이제 좌파 성향의 병사들을 색출하고 이들이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않도록 연설을 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일종의 이제 정훈 병사로서 사상 교육을 담당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히틀러는 철저하게 자신이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혁명적 사회주의, 즉 좌파 경력을 세탁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력 세탁은 왜 히틀러가 극단적으로 좌파를 혐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히틀러가 이렇게 전향하고 난 다음부터 공산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공격했고, 이것은 그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틀러는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두 가지의 신화, 뭐뭐라고 하더라는 것을 갖다가 평생 이렇게 이제 그 좌파 탄압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제 탄압으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히틀러가 즐겨하는 말이 1914년 8월에 우리 독일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일체감에 사로잡혔고 나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모여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싫었다. 나는 오로지 독일 민족의 순수성, 애국적 열정, 단일성에서 지배되는
이 독일이 좋아서 나는 오스트리아에 지원한 게 아니라 독일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건 이제 하나의 허구적 신화입니다. 그 1914년 프랑스의 국회의원 장 조레스는 유럽이 전쟁을 하게 되면 유럽은 공멸을 한다. 그러니까 유럽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프랑스의 장 조레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1914년 이 베를린에서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 8월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히틀러가 주장하는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독일인들이 애국주의에 들떠가지고 전쟁 분위기를 갖다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환희에 차서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10만 명이 모여서 반전 집회를 할 만큼 반전주의자들도 많았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1914년에는 완전히 독일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하나의 허구적 신화라는 거죠. 두 번째, 1918년 11월 11일 날 독일은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될 때 독일이라는 국경 밖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예를 들면 벨기에나 프랑스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독일 영토는 이제 하나도 손상받은 게 없습니다. 독일의 국경 밖에서 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11월 11일 11시에 독일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전쟁을 갖다가 패배를 인정해 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우리가 독일의 병사들이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 유대인들이 등 뒤에서 우리에게 비수를 꽂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 1918년 8월 달에 그 독일의 힌덴부르크하고 기타 장군들은 독일이 전쟁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미행 전투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그래서 민간 정부를 갖다가 이제 그 권력을 이양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대표자를 그 정하게 하고 그 대표자로 하여금 휴전에 이렇게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다른 연합국이 군부와 황제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민간 정부한테 권력을 넘기는데 그때 공교롭게 그 회담을 그 맡게 된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거지 유대인이 뭐 등 뒤에서 칼을 찔러가지고 전쟁이 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순무의 계절을 겪으면서 식량도 바닥이 나고 전선에서는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11월 10일 날 패전이 됐고 그다음에 후방의 국민들은 열심히 밀어줬는데 패전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 오니까 이제 독일의 삶 전체가 굉장히 황폐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참호에서의 비참한 삶과 갑작스러운 어떤 패전에 대한 허탈감이 독일인들이 겪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이었는데 이것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다 유대인이 등 뒤에서 칼을 찔렀다. 이렇게 이제 그 히틀러가 평생 이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유대인 멸종의 어떤 탄압의 구실로 이거를 이용했었다라는 거죠. 자, 1918년 8월 8일 아미행 전투에서 독일군은 이제 매우 심하게 이렇게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군 지휘관들은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비렐림 2세에게 이제 네덜란드로 망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비렐림 2세하고 군부였는데 이 황제하고 군부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는 망명을 권하고 본인들은 민간인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이제 패전에 대한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받으려고 하는 술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 자신들이 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 정부에게 이양해서 휴전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과 독일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등 뒤에서 비수를 꽂혔다라는 분노와 이렇게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히틀러는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한 짓이다 이렇게 이제 속죄양을 찾았고
그 유대인들한테 모든 책임을 갖다 이렇게 전가시키는데 이거를 악용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독일의 그 대통령을 2번이나 지냈던 힌덴부르크의 말을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배후 중상설, 소위 말해서 이제 비수를 꽂았다는 이것은 이제 힌덴부르크가 사석에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 나도 잘 모르지만 영국군 장교가 그런다, 그런 말을 하더라라고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힌덴부르크도 나도 이 출처는 잘 모르지만 뭐 영국군 장교가 그렇다고 하는데 나도 그냥 들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배후 중상설이. 두 번째 이제 힌덴부르크는 유대인이 1차 세계대전 때 10만 명 정도가 독일을 위해서 싸우는데 그 중에 12,000명이 죽어요. 57,000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이제 그 유명한 그 회사들 중에서 유대인 소속의 그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크룹스라든지 이런 뭐 아예게라든지 이런 데서는 독일을 위해서 전쟁 비용을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독일인이었다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히틀러도 용감하게 싸운 나의 유대인 병사들에게 그들이 전쟁 후에 받게 되는 연금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이 등 뒤에서 비수를 꽂았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뜬금없는 소리고, 이거는 하나의 허구적인 것,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도 그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것에 이제 독일인들이 그 이런 어떤 그 감정을 갖다가 그 당시 독일인들의 그 어떤 감정을 갖다가 이용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전혀 이건 진실에 그 기반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히틀러는 거짓말도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 진실이 되듯이 히틀러는 이거를 평생 유대인 탄압의 어떤 구실로 삼게 되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